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이영풍 TV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뵐 때가 그래도 하루에 좀 힘이 되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이고, 일단 잘합니다. 이영풍 앵커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부산 사투리를 쓰고 계셔서 진짜 고향에 온 기분이고 마음이 편하게 방송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또 안식처가 돼주시고 힘이 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알루미늄 이거 하나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나오시니까 와 김민수다 이러면서 완전히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 마시겠습니다. 아유 네. 알부민 2090 광고 나가니까 하단 참조해 주십시오. 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신청했는데 왜 그 거부하죠? 그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의결이 나야 되는 사항이다. 예. 그 교도소 안에서 의결이 나야 예. 되는 사항이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뭐 이거를 이전까지는 말을 안 했었는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방문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또 대통령의 의중도 알아야 되고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모습을 안 보이고 싶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김민수 언제든 와도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예. 김민수 언제든 와도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또 제 마음에는 사실은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저도 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하면 뭐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장소에서 좀 시간을 길게 30분 정도 뵙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안 될 거라고는. 예.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뭐 이렇게 SNS에도 올렸지만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차례 지금 이런 접견 그럼요. 신청이 예.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장소 변경 접견 신청만 19회에 달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다른 이 민주당계 정치인들을 보면 접견 신청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났었던데 예. 왜 비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굴 보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좀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을 하려고 하고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 설령 떨어졌어도 뵈러 갔을 것이고 그리고 최고위원이 돼도 뵈러 갔을 것인데 이거는 지금 그냥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건데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선배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당연히 제가 접견을 갈 것이고 예.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선배님도 접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거 자체가. 근데 왜 이 만남조차도 이 짧은 30분 만남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법이 평등하지 않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규칙이 모든 이들에게 균형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더 나아가면 법치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면회조차도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둘이서 비밀 얘기도 못해요. 다 받아 적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부 여쭙는 정도뿐이 더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무섭다고 이걸 지금 면회를 막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저 김민수가 만나뵈러 가는 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김민수가 사람 윤석열을 뵈러 간다, 안부 여쭈러 간다 정도 생각하고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신청은 꼭 거부가 아니라 그 허락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 생활 하신 분 면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유리벽이라고 하죠, 그죠? 뭐 플라스틱인지 유리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고 거기에 이제 수의를 입은 분이 나오면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그 조그마한 스피커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잘 있느냐 뭐 어떠냐 뭐 이렇게 하는 건 딱 10분이에요, 10분. 맞습니다. 10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별도 장소를 바꾸어서 접견 신청을 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특별한 제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분에 대해서 뭐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거나 건강상의 체킹이 필요할 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제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견이 자유롭지 않았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장소 변경 접견 신청 같은 건 한 건도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어제 변호사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저 외에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변호사 접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민주당이 참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데 그게 SNS 도는 그 저도 동영상을 봤더니 수의를 입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조그만한 이 테이블에서 뭐 성경책인 것 같은데 그걸 읽고 있는 화면이 한 뭐 10몇 초짜리가 SNS에 돌았어요. 이거 CCTV 영상 이렇게 유출해도 됩니까? 중요한 건 저게 CCTV 영상이 아니라는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찍은 거죠. 예. 그럼 지금 CCTV 영상이어도 문제가 될 것인데 이거는 지금 휴대폰이나 지금 액션캠을 들고 가서 찍은 영상으로 판단되어지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때 전자장비를 들어가지고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면회를 들어갈 때도 저희 휴대폰 가지고 들어갈 수가 거기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 반납하고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분명히 통과대를 통과하고 다 제출을 했었을 텐데 이건 지금 누군가가 눈 감아줬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 기획된 의도된 지금 촬영이라고 봐야 맞는 것인데 이거 지금 불법 촬영이잖아요. 불법이죠. 불법 촬영인데다가 이걸 지금 불법 유포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에 의해서 촬영되어진 것인지 그때 당시에 여기에 근무자들은 누군데 지금 이걸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유포시킨 사람은 누군지 이건 다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무법천지인 거죠. 이건 지금 법치국가가 아닌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다 봐주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없는 제도 만든다 하면 이거는 인치국가죠. 이거 북한과 다를 게 없습니다. 북한에도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법이 있어요. 내가 법을 원하는 입맛대로 바꾸어 놓고 지금 이 법을 중심으로 인민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불리를 따져서 법을 재단한다라고 하면 이건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에 부담을 느껴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현장에서 인권 유린이 되는 걸 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훨씬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충분해요. 뒤로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당연히 저도 항의할 것이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저는 이게 항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촬영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을 비롯한 이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의 입고 있는 그 장면 또는 수갑을 차고 있는 그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죠. 그런 심리가 왜 작용하는 거죠?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고 이게 지금 우파 국민들을 우파를 지지하는 지금 이 지지자들에게는 이 진짜 패배감을 안겨주고 싶은 것이고 또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이 단합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악마화죠. 결국엔 지금 악마화라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 이게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보 또는 악마를 시키는 게 답인 것이죠. 그럼 결국에 이 짓을 왜 하느냐?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정치 보복을 차례차례 밟아가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두 가지 목적이다. 하나는 정치 보복의 명분을 만들고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없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최고위의 발언이 제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레거시 미디어들을 다 뒤엎었는데 어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 국민의힘은. 우린 건널 힘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내에서도 탄핵 사과하자, 윤석열 절연하자, 우리가 이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탄핵의 강을 건널 것 같으면 제가 100번, 1000번 제가 나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절대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왜? 이들은 사과하는 순간 더 물고 뜯을 것이고 이것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영장하는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망신 주기는 내년 지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방선거만 이기고 승리하면 대한민국 정체를 장악하는 것인데 이 선거에서 끝날 때까지 이 정치 보복은 확대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우파 진영 자체를 진짜로 옛날에 문재인 당시에 적폐몰이하듯이 절대 있을 수 없는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게 이들의 주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논평했던 것이 탄핵의 강에 건널 힘은 우리 국민의힘에 없으니 우리는 이 강을 건널 보트도 없고 수영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으니 모든 힘을
힘을 다 갖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민주당만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로 민생 정치를 원한다면 그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게끔 해라. 그럼 우리도 민생 정치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예. 민주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정치 보복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정치 보복을 그렇죠. 멈춰야죠. 네. 내란 수사 같은 거 종결해야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종결해야죠. 네. 두 번째, 대통령과 영부인을 석방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를 지지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열불이 터지는 제1 원인, 현재 제1 원인은 대통령 내외를 감옥에 가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국민 통합이 됩니까? 정치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문제점이 뭔지 알았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죠. 지금 대통령이나 영부인 가둬둔 이유, 구속 수사하는 이유 딱 두 가지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위험성, 도주의 우려. 도주의 우려 있습니까? 그 두 분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나요? 이거 이때까지 증거 확보 못했으면 특검 무능합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했는데 증거 확보를 못했어요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석방하고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라. 맞습니다. 네. 이거 합당한 주장 아니에요? 이 합당한 주장을 왜 못합니까? 합당한 주장을 해야죠. 이 두 개가 되면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누구 손에 달렸다? 민주당 손에 달렸다. 자, 여러분 프레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계속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탄핵의 강을 건너, 계엄의 강을 건너. 우리는 건널 힘이 없다. 민주당만이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 민생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켜야 많은 국민들이 야 이제 탄핵 그만해, 개헌 그만해 할 때 손가락질이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으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인정하긴 싫지만 민주당이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건 민주당뿐이 없다. 그러니 정치보복과 내란 수사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 빠르게 종결시키고 여기에서 더 확대하지 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빠르게 석방해서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라. 라고 프레임을 전환시키면 이 화살이 중도에 있는 국민들, 무당층들이 이 분들의 손가락질이 우리가 아닌 민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우리가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현희 뭐 의원 등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특검의 조사 시한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별도의 법안을 막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서울시장 오세훈, 뭐 강원도지사 김진태, 인천시장 유정복이 뭐 계엄 때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거죠. 지방선거를 완전히 겨냥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이틀 전부터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수사의 범위가 지방 지자체장들에게도 넘어가고 있다. 예. 지금 무리한 수사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 쓰고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영풍 앵커님께서는 지금 싸워주고 계시네요. 자,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업무 분담이 돼야 됩니다. 저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 이영풍 앵커님 혼자서도 다 할 수도 없고 누구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싸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고위원회 왜 출마하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12월 4일부터 내가 계속 같은 목소리를 외쳤는데 이 목소리를 그렇죠. 국민들은 들어주시더라. 우리 지지자분들은 들어주시더라. 우리 당원들은 들어주시더라. 근데 우리 중앙 지도부가 듣지 않더라. 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는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더라. 내 목소리가 힘이 없어서 이 목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전 최고위원회 나간다라고 했고 똑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나가서 목소리 못 내면 제가 나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당의 목소리가 레거시 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빠르게 될지 몰랐지만 제가 딱 3번의 최고위원회 참석하면서 레거시의 보수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5일 동안에 제가 했던 발언들이 어떤 발언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짜집기를 했든 말았든 간에 이 발언 자체가 지금 헤드라인들을 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전장을
중원으로 바꿔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지금 우리 수많은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께서 레거시 미디어 못 믿겠어, 균형이 안 잡혔어, 차라리 보지 말고 우리 다 유튜브만 보자, 여기에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응원 댓글도 달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진짜 전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었다, 내부 우리 진영에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김민수가 전장을 중원으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레거시 미디어로 옮겼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요, 정치 뉴스 안 보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정치를 고관여층들, 예국 시민들께서 유튜브에 모여 있으신 거고, 좌파에서도 진짜로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데 가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 뉴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만 해도 정치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이 그 시간에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싶고, 좋은 음악 듣고 싶고, 좋은 사람이랑 술 한잔 먹고 싶은 것이지, 누가 정치 뉴스만 보고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정치 뉴스를 보는 시점은 언제냐? 강하게 여야가 부딪혀서 이슈가 생길 때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래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전장을 레거시 미디어로 옮겨 놓으려고 하고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 진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중원으로 같이 나가셔서 싸워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수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게 얼마만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전장이 중원으로 옮겨졌으니 여기에 나가서 싸워서 여기에서 이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기에 여론을 우리가 장악했었을 때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거시가 보기 싫어도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싸워서는 절대 확장된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보다 제가 지금 저 중원 무대로 빨리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에서 저 혼자 싸우게 해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뭐 정말로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김민수라는 장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방법이고, 김민수라는 장수가 들고 있는 칼을 더 날카롭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원 싸움, 중원 정장으로, 중원으로 나가자가 우리의 구호가 이제 돼야 된다. 중원으로 나가자. 네. 해서 여러분들께서 중원으로 나가주시고, 옆에 동무들도 중원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이 댓글이 지금 폭발입니다. 아, 김민수 화이팅 하면서 아유, 네. 짱입니다. 올라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 방송도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이상한 올드 미디어 이런 데서 김장대첩이란 말을 지금 쓰면서 가령 이런 거죠. 뭐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당대표가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당이 붕괴가 되고, 장동혁 대표는 나가게 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한파 출신들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로 위기를 느끼는 것 같다. 네, 그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소설까지 쓰기 시작한다. 갈등은 고사하고 실금조차 없다. 실금조차 없다. 네, 실금조차 없으니 걱정하시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장동혁 코를 침몰시키기 위한 네거티브인데, 이런 거에 넘어가시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엄청 해요. 그러면서 너 뭐 하는 거냐, 당선시켜줬더니 뭐 하냐, 일 안 하냐. 여러분, 6일뿐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도 안 됐네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요, 상황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엄청난 기자들, 그리고 엄청난 일정, 기존의 선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거 뒷마무리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일할 시간이 없는데 잠도 못 자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비판을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장동혁 코는 지금 이제 닷을 올렸습니다. 이 닷을 올렸는데, 우리가 지금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항해를 하려면 정말로 순풍이 강하게 불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선배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순풍이 되어줘야지 역풍이 되면 안 됩니다. 역풍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흠집 내려는 모든 세력들과 절연해도 좋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뽑힌 거고 장동혁 코에 같이 탄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순풍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김민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장수인데요, 제가 지금 선두에 서서 예를 들어서 무기를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
박수 쳐주면서 여러분들이 적장의 목을 베어와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진영에서 창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고 응원부대도 있고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당대표는 저보다 훨씬 더 포용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 패턴과 제 패턴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속도의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장동혁 대표의 워딩에 집중하시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연차 내에서요. 국회의원 연차 내에서 마지막 연설에서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싸우는 자 공천 줄 것이고 싸우지 않는 자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워딩 안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국회의원들 5의원들까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이거 쉬운 발언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이걸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각오를 하고 뱉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한다라고 했더니 거봐라 결국은 통합할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앞에 원칙 있는 이란 4글자가 붙었습니다. 예. 이거 우리 당에서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 당 원칙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안 좋아해요. 자, 근데 앞에 원칙 있는 이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통합이 아니다.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칙 있는 이란 4글자가 함의하고 있는 뜻은 굉장히 많다. 그럼 여기에서 기존의 대화,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들이 이 4글자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내 갈등도 융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안아야 되는데 이 언어들이나 단어들이 약간 완곡해질 수 있겠지만은 이 4글자에 담긴 뜻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장동혁 후보가 변할까봐 이 워딩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들리는 말보다 여러분의 눈가기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가기를 믿고 순풍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호가 가는데 역풍이 아닌 순풍이 되어서 정말로 쭉쭉 앞으로 나가서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간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회 멤버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직 최고위원조차도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봤더니 뭐 사무총장이나 또는 정책위 의장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충청권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 쪽에 어떤 멤버가 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한 분은 TK 출신, 한 분은 PK 출신 이렇게 기용을 했어요. 요건 약간 지방선거라든지 어떤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고려가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김도읍 지금 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전장의 무사를 뽑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삼국지로 치면 간우 장비 조재룡급의 지금 무사를 선발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정치를 많이 관심을 가지신 우리 애청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 있는데 김도읍 제가 입이 실장님이라고 많이 붙어서 옛날에 비서실장님 할 때 알았어서 김도읍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을 끌어내릴 때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전투력은 가히 만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김도읍 의장님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 또 약간 의혹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의혹이 올라오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특검에 창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이분은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찬성했었습니다. 네, 그 탄핵 이전이죠. 근데 이분은 진짜로 검사로서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깊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상설특검에서 쉽게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이분은 한 번도 한동훈 친한파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김도읍 의장 같은 경우에 대한 반감들이 있으신데 아니다. 이것도 장동혁 대표의 인선을 믿어줘라. 그리고 정말 이분이 법을 정말로 잘 알고 이런 특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부당한 특검에 대해서 가장 잘 맞설 수 있는 분을 세우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도읍 의장 같은 경우나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두 분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지금 5선인데 법사위에 총간사로 들어갔거든요. 원래 재선들이 하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거를 부탁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민망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를 상대로 싸울 사람이 도저히 안 나오다 보니 이게 최고위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야, 추미애를 상대하려면 이건 나경원 분이 더 있겠나. 근데 누가 이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했는데 나경원 의원께서 기꺼이
야, 내가 필요하면 어디든 싸울게. 5선이 지금 재선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그 김도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의장을 해봤어요. 예. 이 자리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2번, 3번 만류했지만 지금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채워놓은 것이다. 설득을 한 것이다. 상고 처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사무총장 정의용 의원은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원들의 하합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요. 일단. 예. 네, 그리고 성격이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향이 다른 분들을 다 중간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총장의 자리는 당 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할 이유도 없다. 우리 당 대표랑 호흡 잘 맞는 게 1번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성격이 진짜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당내 의원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분은. 그래서 이거는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의사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뽑았으면 이분의 인선을 하는 과정이 닷을 올리고 이제 주요 선언들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삐걱거리면 순풍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인사가 100점 만점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산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장동혁 대표를 믿자. 믿어줘라. 아직 우리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6일뿐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 가면 쓰지 말고 썼으면 믿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 주셨고 여기에 있는 저 김민수를 그리고 신동욱을 김재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이들 역량이 뭔가는 있다라고 판단하셨기에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럼 믿어 주시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 들어가시자마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거 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셔가지고 그게 막 그 언론 기사화가 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아플 부분인지 몰랐는데요. 당원 게시판은 저는 반드시 3가지 이유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네, 첫 번째는 당원 게시판의 기능의 오사용을 가져왔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렸지만 당원 게시판이라는 곳은 익명의 당원들이 글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 지도부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당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공간인 거고 그렇죠. 지도부의 역할은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의견을 귀담아 듣는 데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 자체를 완전히 역행하는 지도부가 뭔가를 동원해서 여기에 여론을 조성해서 당원들에게 잘못된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능을 완전 마비시킨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신문고에 국민들이 여기에 우리가 하소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자기네들 측근하고 여기서 여론전을 펼쳤다고 보고 이거 걸리면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거 등 돌립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수사 바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 탄핵 사유가 될 거예요. 예.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 댓글들의 화살이 당시에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해 있었다. 자, 그럼 여당의 역할은 뭡니까?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당정 분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사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당정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하라고 있는 거고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럼 지금 대통령의 정책, 정부의 정책을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정권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재창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정 분리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대립각을 세운 것도 황당한데 여기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론 조작까지 누군가가 했다라면 어떤 세력이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내 분열을 가져오는 세력이다 이거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의 단결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리스크를 놔둬서 안 되겠죠. 그럼 당의 단결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를 외치고 있는데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욕이 가시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계엄 때문에 갑자기 사그라들었는데 여전히 지금 수많은 당원들이 당원 게시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거를 헤쳐놓고 가지 않으면 당원들의 결합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원 게시판은 명확하게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조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잡자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안 했다면 명예회복 시켜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명예회복 시켜줘야죠. 네, 명예회복도 목적이다. 안 했다면. 했다면 우리 당의 규정에 맞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야, 여당에서 여론조성에서 지금 대통령,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정책을 발못 잡고 여기에 대한 나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면 그럼 이거 해당 행위죠. 이게 해당 행위가 아니면 어떤 게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아이디 도용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명예회복 시켜줘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거 첫날에 던졌습니다. 그럼 그렇죠. 첫날에 던졌는데 우리 지지자분들 성격 엄청 급해요. 어떻게 이렇게 지고 오래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6일뿐이 안 지났습니다. 예. 6일 지났는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거 힘 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링 위에 올라가도 잽, 푹, 어퍼컷을 쳐도요. 막 휘두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타이밍이 있다고. 타이밍을 잡아야 잽도 맞추고 훅도 맞추고 헛방도 일부러 쳐줘야 진짜를 맞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전략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김민수가 이 얘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던졌고 이 얘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김민수가 던진 얘기는 얘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진행되게끔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네. 통상적으로 뭐 당무 감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뭐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들어갑니까? 그런 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첫 번째는 당무감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무감사인데 당무감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원외 당협들에 대한 당무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의 지도부나 뭐 특정인에 대한 당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외 당협들에 대한 당무감사는 2달 전에 공지가 돼야 됩니다. 2달 전에 공지가 되면 2달 후에 시작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총 3개월 정도가 걸리겠죠. 근데 원외 인사 1명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라고 하면 이 사전 공지가 필요 없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군가를 타켓으로 하는 당무감사 같잖아요. 이거 굉장히 당에서 부담 느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무감사 때 이 항목을 집어넣는 것이 맞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안 되는 방법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예.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이 부분을 당무감사의 항목으로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뭔가가 밝혀지는데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에 특정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인지 인물만 확정 지으면은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때가 되면 2차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해서 저는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번 김민수 최고위원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최고위원 되고 나서 그 우리 다둥이 5명 자녀 있죠? 네네. 볼 시간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른 유튜버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모 유튜버가 전화가 오셨어요. 예.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받으면서 스피커폰으로 뭐 짐이 있어서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네. 애들이 한 10시 반 됐나? 아빠! 하면서 막 튀어나오니까 여기 듣다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여기 뭐 어제 전화 인터뷰를 좀 했던 유튜버가 예. 있거든요. 전화 인터뷰를. 그래서 제가 뭐 애들하고 인사하고 한 걸 여기 막 다 들었죠. 막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뭐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에 예. 봐서. 그러고 나서 어제 뭐 한 밤 10시 반부터 거의 12시까지 인터뷰했나 봐요. 전화 인터뷰를. 원래는 한 2-30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 늦은 시간이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한 5,000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제도 뭐 오랜만에 보고 애들 잠깐 그 집에 가서 방송하기 전까지 한 30분 있는 동안에 또 애들하고 잠깐 놀고 네. 애들이 좋아합니까? 엄청 좋아하죠. 네. 제가 최고위원 된 거예요. 예, 된 거 좋아합니까? 애들이 이제 선거에서 지고 이기고를 알아요. 자기들도 반장 선거 나가보죠. 반장 선거를 나가봤으니까 진다 이긴다를 아는데 아빠가 선거에 졌던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졌다는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애들이 되게 우울해했대요. 그러니까 왜요? 애들 생각에는 이제 투표 결과가 막 나오는데 집에서 뭐 이렇게 와이프나 장모님들이 보고 계신데 2등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2등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아빠 또 졌냐? 그래갖고 지금 이제 또 졌냐? 또 안 된 거냐? 뭐 해가지고 애들이 되게 우울해했는데 이 2등이 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장모님이나 와이프가 아니다 된 거다 했는데 2등인데 왜 된 거냐?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된 거라는 거 알고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레거시 미디어로 전장에 옮겨가니까 저쪽 분들이 니네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냐는 이런 댓글을 엄청 많이 다세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가슴이 좀 아프죠. 예. 네.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많은 질문 드려봤습니다. 우리 애국 시청자님들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원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이 진지전은 더욱 견고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진지를 또 넘어서 우리가 중원으로 나가서 함께 싸울 때 우리가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내년이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답은 이제부터 중원에 있다. 중도가 아닌 중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힘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호가 이제 닷을 올리고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배에 한 분 한 분 같이 타 있는 선원이시기도 하고 또 이 배를 이끌어주는 나침반이시기도 하고 또 여기 배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순풍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처럼 또 다른 기적을 한번 써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넘어 다음 순서의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기적을 또다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싸우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충성 안녕하십니까. 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한 병 드시죠. 원샷 하시죠. 이거 언제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약간 그 구론산 바카스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바카스 먹으면 힘이 부쩍부쩍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분이 알부민이라고. 네. 1522 3656으로 전화하시면 2박스 가격으로 3박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빡세지. 빡세. 우리 변호사들은 7월 말 8월 초 그 법정 휴전기 지나고 예. 9월 10월이 정말 큰 장이 섭니다. 아, 그래서 거의 그렇군요. 매일매일 재판 때문에 재판 다니다 보니까 뭐 다른 방송 일은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틈틈이 또 아침 일찍 제가 또 8시 반에 최진영 TV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이영풍 TV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대담을 하면 저도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그게 일타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은 굉장히 법률적인 지식을 아주 쉽게 풀어주는 딱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풀어주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아주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특검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오케이. 이 특검 이거 내년 지방선거용 아닙니까 이거? 특검은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 이 민주당의 프레임은 내년 지방선거 2008년 4월에 있을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원래 이번 특검 한다고 하면은 이번 연말에 다 끝나야죠. 그런데 지금 특검을 더 센 특검 하면서 기간도 늘리고 뭐 인원도 뭐 검찰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야 다 와. 검사 다 와 해가지고 그냥 뭐 이건 메머드 특검이 아니고 티라노사우루스 특검 지금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12월까지 재판 그 조사를 다 해서 그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면은 예. 법원은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예. 그럼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내년 6월 달 5월 말에 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최초에 했던 특검 자체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1심 선고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 선고되도록 디자인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의 특검이란 것은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 대책용 정치용 특검이었는데요.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해가지고 되겠나?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계속 느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형사사건이 이재명이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중지됐잖아요. 다 중지되고 그 전에 어땠습니까? 4년씩 5년씩 끌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재판을 다 그 수사를 다 해서 재판에 넘겨도
뭐 구속했다가 6개월 지나면 풀어줘야 돼. 그러고 그 계속 끌고 가고 그거 언론에서 계속 나오면은 그 2, 3년 끌고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예. 마치 옛날에 문재인 때 그 중단 없는 뭐 적폐청산. 예. 그거 국주 100대 과제 중에 1호 과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내 그러다가 결국 지들이 폭망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대법 원장님을 구속 기소했지만 예. 그때 제 기억에 공소장만 해도 뭐 800장인가 아마 몇백 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죠? 몽땅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써먹었던 무슨 사골 곰탕 끓여 먹듯 계속 정치적으로 먹고 우려 먹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후년 2008년까지 있는 그 국회의원 총선까지도 우리가 먹을 계획으로 지금 그 총선 이거 그 특검을 계속 보강하고 이걸 계속 기간을 연장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연장하는 기간을 한 달인 것을 2달로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이건 결국 당초 처음에 이 디자인된 것은 1심 선고가 내년 6월 6.3 지방선거 이전에 딱 직전에 나오는 맞습니다. 건데 딱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요걸 늘리게 되면 28년도 있는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수사를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도 보면은 그게 특검 까맵니까?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이 해도 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이라고 해놓고 16개나 특검이 16개씩이나 하는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딱 원포인트 해가지고 특수수사는 그것만 딱 해서 외과 수사식으로 이게 미사일로 타격하듯이 딱 하고 그걸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계속 늘리잖아요. 지금까지 했는 게 16개가 이제 아마 160개 될 겁니다. 아하. 결국 정치 특검. 그렇죠. 정치 보복이다. 정치하려고 한 거죠. 예.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실 네네. 뭐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같이 원내대표실에 일했던 당직자들까지 네네. 휴대폰 다 압수수색했다는데 이건 또 뭐 어떤 걸로 볼 수 있나요? 재판이 아니고 개판인 거죠. 아. 저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검찰 그 특검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신청해 주는데 거기에 그 압수수색 영장을 마구 남발하는 법원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물론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이젠 지들이 찍어 넣는 사람을 특검으로 넣는 거를 넘어서 지들이 찍어 넣는 사람을 재판부로 만들 수 있도록 사법부를 능력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3일 날 11시 정도에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했고 그로부터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난 11시 22분경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 와 윤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기록을 그 지난 그 8월 14일 날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2분 20초 정도 그 통화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느냐. 전체 그 108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의원총회를 국민의힘 당사가 아니고 그 국회의원 본관 예결위원장이 어디죠? 본관에서부터 바로 맞은편 30m 앞에 있는 예결위원장으로 모여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건 뭐죠?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고 오히려 계엄 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조하는 어떻게든 그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그에 대한 그 해제를 하든 말든 그거에 대한 회의를 국민의힘 당사 그러니까 국회의 길 건너편에서 오히려 국회 본관으로 가자는 문자를 보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쏙 빼고 다 가리고 마치 뭐 그 계엄하고 하는 전후로 해서 김영영 국방부 장관하고 무슨 통화했는 내용이 있다. 그거를 써가지고 내란 관련되는 죄가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제일 그 궁금하면서도 정말 황당한 게 기자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경호 의원의 받는 혐의의 범죄 사실이 뭐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은 김용현 장관하고 전화했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돼? 그래서 전 죄명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 예컨대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지 예. 아니면 내란죄의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우두머리의 방조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란의 방조다? 정말 코미디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영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주범이 아니고 내란 대통령의 그 우두머리죄의 방조다라고 했더니만 예.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 있는 그대로 지금 가면은 무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비상계엄을 행정부가 선포를 하는 것이지 지금 그 국회가 선포합니까? 그에 대한 어떤 해제를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화를 받고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고 2분 뒤에 그 국회의원들한테 해가지고 빨리 지금 국회로 다 모여라 라는 문자가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은 또 아닌 피의자로 해가지고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죄명이 뭐냐고. 죄명 좀 알려주세요. 우리 이 대표님 죄명 좀 알려주세요. 죄명이 말고 죄명 좀 알려주세요. 참 이거 참 우리 최 변호사님 말처럼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이걸 참 여기 뭐 한 분이 그러게 GR들 하고 있네. GR. 저는 영어 단어 그렇죠, 영어 GR. GR 하고 있죠. GR. 예. 아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그 경산의 조지현 의원 예. 거기는 뭐 김용현 장관하고 뭐 민원 관련 통화를 했다고 네. 하는데 그게 왜 또 그게 결국 그때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고 예. 그 당사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조지현 그 원내 부대표였죠. 예. 를 비롯해서 한 10여 명이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지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발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참고인입니다. 이러잖아요. 참고인. 야, 참고인을 마구마구 그렇게 영장을 발부해 주냐. 난 그 자체로도 정말 약간 코미디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내란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예요? 아니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질문이 그였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이 내년 6.3 지방선거용이냐 했을 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0% 맞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있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한 그 빌드업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내각에 대해서는 조지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총구가 국민의힘 쪽으로 가가지고 두두두두두 갈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한테 갈겨가지고 이제 잡아 쳐놓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지자체장으로. 지자체장으로 가는데 그 다음은 뭐냐? 특검이 기소를 해놓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정청래가 뭐하라고 합니까? 국민의힘 내란당으로서 해산해도 10번도 100번도 더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특검이 용병으로 이용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어제 뭐 추미애나 등등이 하는 행태를 보면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법사위 간사로 네. 선임이 돼야 되는데 내란 뭐 방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아유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개판된 거죠. 법사위가 무슨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옛날에 저희가 그 봉숭아 학당, 예. 봉숭아 학당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맹구 없다 떠든 사람 뭐 맹구 뭐 이렇게 써놨던 그것도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 통반장 선거에서도 그 통장 반장이 그따위로 일을 하지는 않죠. 그게 그 우리가 모든 것은 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불문율 내지는 관행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 사실 여소야대 야소여대 상황에서도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상당 부분 존중해왔고 예전에 민주당도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은 지킬 것은 지킨다 바카스 뭐 이런 건 지킬 것은 지킨다 했는데 이제는 지키기는커녕 이제는 지 마음에 안 들면은 판사도 너 아웃 징계 야 검사 아웃 특검 데리고 와 이제는 지들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그 야당에서 간사로 했더니만 너 아웃 의안 올리는 것도 야 짜증나 안 해버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의회 독재죠. 의회 독재인 거죠 이게. 의회 독재죠.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의회 독재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제가 거기 있어도 그렇게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직권남용이죠. 그럴 권한이 이전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관행도 불문율인 거예요. 그럼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법 위반하는 거 다 지금까지 뭐 법 위반해가지고 뭐 하기는 뭐 법 위반해가지고 뭐 소고기를 사 먹다가 이제 대통령을 놓치는 소탐 대실을 했던 사람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나라가 개판이 된 것인데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추미애가 임명조차도 한마디로 법사위 문조차도 문 열어가지고 나경원 그 의원을 그 법사위로 안 들이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겁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저는 그 거꾸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그 장동혁 그 당 대표가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인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법사위원장은 한 3선 정도 하는데 그렇죠, 보통. 거기에 6선인 추미애 우리 보수의 어머니 예, 보수의 어머니를 보수를 이렇게, 살려준. 예, 배수를 살려주신 그 추미애를 넣은 것도 땡큐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초선이나 보통은 재선급으로 해서 이제 초선이나 재선급으로 이제 간사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개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그 국회에서 법사위는 꽃 중에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상원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격수 역할도 해야 되는.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장동혁 당대표의 머리에서는 아마 나경원 의원 생각이 났을 거 아닙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전문성. 추미애가 지금 6선이면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걸 판사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판사 출신.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지대로 된 판사 출신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그 실력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딱 틀어지고 있으면은 삿바싸움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추미애로서는 어떻게든 나경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해서 추나대전이라는 것도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그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이런 정도가 있는 것이고 투쟁하면 나경원 아닙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뭐 빠르든 이런 사진도 있긴 있습니다만 2017년 8년이었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시절에 패스트트랙으로 예. 검수완박 그리고 또 그 선거법 관련되는 것을 막 그 통과시키려고 할 때 원내대표로서 나름대로 굉장히 투쟁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투쟁력 그리고 또 정치적 중량감도 있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내년 내지 이후에 있을 정치적인 어떤 행보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신의 한 수다. 지금 이재명이가 안 보여. 누가 보이느냐? 나경원, 추미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예. 우리 오늘 또 첫 번째 이슈가 이것처럼 이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용산에서 여의도로 올려가지고 야당의 대표적인 의원인 나경원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새로운 장동혁 대표 이런 부분으로 이슈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서 맞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나경원 그 의원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기용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죠? 선수대로 또- 하는데 본인이 또 그걸 수용해 줬다는 그렇죠. 것도, 예. 그것도 참 희생했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간사를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파행되는 겁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의안을 처음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제까지도 올라갔다가 어제 하는데
추미애가 우리 미애 언니가 뭐 의안 이제 없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 삿대질 오가고 뭐 그렇게 했고 결국 그거에 항의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그 법사위원들은 다 퇴장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정치판에 있던 분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한번 상견례적인 충돌을 한번 하고 기존의 관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추미애가 물론 추미애 꼬장 부리는 건 뭐 예전부터 다 있었잖아요. 그 똥볼 차는 거는.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우리 미애에게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옛날에 보수 탄생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추미애도 나경원 의원의 간사를 더 이상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 저 또한 그렇게 예측합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드루킹을 잡아낸 게 추미애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옛날에 그 드루킹. 댓글 공작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추미애가 고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고구마 줄기 그래 드루킹 특검했잖아. 했더니만 우리 드루킹도 잡았는데 옆에 봤더니 바둑이가 있네. 한마디로 김경수 지금 지역 뭐 무슨 발전위원회 장관급이죠. 어떻게 보면 노무현의 최후의 비서관, 경남지사. 그래서 깜빵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우리 미애 언니죠. 보수의 어머니. 보수의 어머니예요. 땡큐. 자, 지금 그 의회가 이렇게 폭주하고 의회 독재가 가시화되니까 전대협이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란 특별 재판부 만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란 특검과 재판은 특검이 아니고 정치인 것이고 재판이 아니고 개판인 것이죠. 민주당의 속내가 사실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전현희 예, 의원입니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 한 그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요? 없어요. 필요 없대. 근데 이유가 있어. 조건이 있어. 직위원 징계한다면. 직위원은 그 윤석열 윤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 구속 취소. 재판장이면서 내란 그 지난 3월 7일 날 그 어떻게 보면은 재판 그 관할 거리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해서 구속 취소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민주당의 눈에 가신 거죠. 그런데 저는 진짜 골 때린다 생각. 여기 맨날 올 때마다 골 때려요. 그런 얘기 아시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네. 왜 이런 그 내란 특별재판부가 나왔냐 하면은 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잖아요. 내란 수괴 방조 혐의로. 예, 그랬는데 정재현 부장인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 정 부장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면서 영장을 발로 빵 차버렸어요. 예. 구속 기각. 그러면서 현재의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에 비추어서 범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뒤에 건 빼고 앞에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범죄 소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가면 지금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영장 기각된 사람한테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해야 된다. 내란 특별재판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영장 기각했는 판사를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거 뭐 약간의 뭐 이렇게 버그가 났는지 갑자기 그 정모 부장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직위원 부장을 징계하면은 내란 특별재판부 안 한다. 이게 또 무슨 헛소리예요. 저는 보면서 이게 뭐 논리가 써야지. 그러면 뭐 제가 법조인이라고 민주당 법조인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현재의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 3명 썩었다. 그거 물갈이.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은 맞지. 근데 갑자기 영장은 기각했는데 영장하고 1도 관계없는 직위원이 문제. 이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속내가 드러난 거지. 뭐냐? 이미 그 구속 취소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 구속 기간이 지났다라는 점 하나. 또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길게 썼는 것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물론 기소는 중앙지방법원에서 했습니다만 그 수사했는 기관이 과연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관할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계속할 경우에는 항소상고 나아가 재심까지 갈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시컨 해놓고 이거 수사했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니까 그 수사했던 압수수색하고 모든 기록이 위법 수집 증거네 무죄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지 무죄. 그러니까 지기현도 아웃. 그건 뭡니까? 지기현 너한테 너도 물러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누구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지금 대법원장한테 지금 인사조치하라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압박하고 협박하고 정치 권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찍어내고 거기다가 지들 원하는 사람 넣겠다.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우리 특별재판부 법과제에서 넣겠다라고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저도 최진영 TV에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모든 재판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왜냐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게 일반 재판 법원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이어서 된다. 그렇게 그래도 찍소리라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제야의 4만 명의 변호인들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입을 싹 닫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뭡니까? 저는 그래서 홍길동 대한변협 정신 차려라고 제가 질타했는데요. 홍길동이 뭡니까? 서자로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이라고 못 부르는 호부 호영 못하는 게 홍길동 아니었습니까? 지금 위헌이란 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인 거예요. 그 위헌인 그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성명 하나 내지 못하는 대한변협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대한변협 이거 문 닫아야 되겠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제가 진짜 5만 원씩 진짜 지방변호사 회비를 내는데 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들한테 3명 추천 특권 준다고 하니까 입 딱 닫고 있는 겁니까? 대한변협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예를 들자면 군사법원. 네, 맞습니다. 이건 특별법원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일반 법원이 있는 것이고 뭐 반민특위라든지 3.15 부정선거도 헌법에 근거를 둔 네, 것이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전현희 등이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야기하는 저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침해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인간들이 뭐죠? 그게 바로 나라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흔들면은 그게 좀 내란. 그게 그런 것 같아. 그게 내란이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런 것들을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 예. 나경원 의원도 판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 물론 지금 김도읍 그 정책위 의장, 거기 검찰 출신이에요. 예, 법조인들. 지금으로서는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법률적으로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고! 하다가 지금 스물스물 지금 또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도 영장 기각했는 것은 정대현 부장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면은 중도층 민심 표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지기현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종로에서 뺨 따고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아니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민주당 강경파들이 뭐 서초동 뭐 융주점에서 사진 찍었다면서 뭐 2명의 남자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뭐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오직 남은 건 사진 2장인가 뿐인데 이렇게 그 특정 재판부 재판장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평소 때 그랬다고 하면은 사실 이건 지금 참 비상기업만 아니었다고 하면은 거꾸로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해야 될 정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들이 받았던 제보에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전혀 사실과 다른다는 것이 소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공수처에 또 판사 또 지금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결과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게 명예훼손도 이런 명예훼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면책특권 이럴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어딘 겁니까 지금? 거의
이건 거의 뭐 뒷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이죠. 시정 지금. 잡배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거 지금 어제 그 교육부 장관 최교진 이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주특기가 사과하는 게 주특기인 모양이죠. 주특기가 욕설하고 뺨 따고 때리는 게 주특기죠. 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중학교 그 교사 하는데 전교 1등인 1등, 반 1등, 전교 1등 하는 애가 갑자기 전교 12등이 됐대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나눠주니까 그 앞에서 펑펑 울더래. 펑펑 울더래. 그랬더니만 왜 우냐 했더니만 이번에 전교 12등으로 떨어진 게 너무 속상하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펑펑 울고 있는 여중생 그 꽃같이 이쁘고 귀엽고 진짜 속상해하는 그 자기 제자의 뺨따구를 싸다구를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뭔지 아는? 야, 네가 12등 했는데 그럼 13등은 뭐냐고? 13등은 뭐가 되냐고? 이따위 얘기를 했대요. 그걸 자랑스럽게 인간이에요? 교육자예요? 사실 그 김혜자 씨 뭐라고 합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 저는 손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뭐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사랑의 매 회초리 안다가 그 정도의 따끔한 건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정말 계속 1등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속상한 아이들 그래 조금 이번에는 그렇지만 더 분발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그게 그런데 1등에서 12등 떨어진 데서 우는 애를 싸다고 때리고 와서 야 13등에는 뭐가 되는 있다 이게 교육자예요? 그래놓고 그것만 있느냐? 지가 지금 뭐 그 교육감 선거 몇 번 해가지고 하니까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나 봐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은 개나 소나 줘버린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 탄핵되고 하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병신년이라고. 그렇죠. 그게 뭐냐? 그 해가 올해가 을사년 하듯이 그 해가 병신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빗대 가지고 박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비속어를 쓴 거죠. 그리고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삽교천 이제 준공공사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 연회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김재규의 흉탄에 어쨌든 서거했는데 그날을 11.6 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좌파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을 모욕하는 취지에서 총에 2방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점에서 그걸 탕탕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비하를 했고 최근에 천안함 사건 그것도 이스라엘 잠수함과 잠수함 폭침설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자가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북한에 16번 17번 가가지고 막 감업하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글까지 올렸잖아요. 그런 인간이 무슨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제가 봤더니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것은 반공교육 때문이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교진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북한의 똥돼지 김정은이는 대한민국하고 통일은 헌법에서 지워버렸어. 반통일 세력이야. 너는 지금 김정은이한테 뭐라고 할래? 그 대답 지금 좀 해줘.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로 이제 통일하지 않겠다고 예. 임종석이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자가 어떻게 교육장관? 뭐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지난번에 이 누구예요? 교육부 부처 올라왔던 사람 충남대 총장이었던 예. 이진숙. 이진숙이 100배 낫다. 어떻게 갈수록 태산이냐. 아유 진짜. 지금 이거 어느 보도 보니까 이해찬 전 총리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참. 뭐 해골 뭐 어떤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뭐 그런 뭐 거기도 이제 그 세종의 국회의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서울 그 관악구에서 지금
사선인가 하고 또 행복도시라고 하면서 세종에 내려간 다음에 세종시에서 국회의원을 그 인근에서 몇 번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세종하고 충남 쪽에 교육감을 했으니까 아마 그 커넥션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뭐 명확하게 어떤 그 이해찬 전 총리와의 어떤 관계를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교육 관련해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충분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 그 강경파들 있잖아요. 가령 뭐 우리가 추미애, 서영교, 뭐 정청래, 또 뭐 전현희, 뭐 김용민, 뭐 등등 이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지금 강경파들이 말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은 립 서비스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도 이제 대통령 돼 가지고 뭔가 나도 좀 야당 당수하고 악수도 좀 하고 말이지. 뭔가 좀 폼을 좀 잡고 싶고 협치도 하고 싶은데 이 협치가 아주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했던 방송이 네. 이재명 노무현의 길을 가느냐? 노무현과 이재명의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거거든요. 노무현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왼쪽 깜빡이 넣고 우회전했다라고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친노 뭐 이런 그 지지자 절대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신승을 거뒀죠. 그때 이해찬 그 후보 이해창추 후보의 100만 표도 안 되게 그렇게 이겼던 것 같은데 그래놓고는 결국 한미 FTA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또 이라크 파병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우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오케이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그 부인이 또 뇌물성 어쨌든 물건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수사받다가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업적도 있고 상당히 존중을 받고 있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도 그 비슷한 길을 가고자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파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하지 않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미국 그렇게 반일 죽창가, 반미 죽창가를 하면서 그 6.25 때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던 작자가 미국 가가지고는 싹싹하면서 거래의 기술이 아니고 아부의 기술을 싹싹싹싹 잡아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똥구멍 닦듯이 그냥 다 쌀쌀쌀쌀 빠르. 만약에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정도 하고 했으면은 아마 좌파들 개거품 물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냥 윤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했을 텐데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를 빨아주고 왔고 거기다가 7천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우리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다 갖다 바치는 놓고 왔는데도 우리 잼잼파파 하는 게 저는 약간 코미디고 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데요. 결국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정권 재창출을 안 하면은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일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야 법원에서 이리 와. 야 소환장 바로 갈 건데 자기 정권 그리고 적어도 친명계로 가지 않으면은 친문으로 가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정청래가 본인 글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 요즘 뭐 명청 어쩌고 하는 게 있는데 역사책 속에서 명청 시대는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명청 교체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재밌게 글을 썼죠. 예. 명청 시대다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명청 교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뭐라고 썼습니까? 지각 그 에이펙 준비하기 위해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저 경주에 가서 경주 국립박물관에 이게 금관상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올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 오자마자 싹 지웠잖아. 쥐가 진짜 떳떳하고 하면 왜 지워? 지 마음 속에는 벌써 차기에 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대권을 잡기 위한 과정에서는 친명과 친문이 짝짝꿍했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 세력 분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정적 계기는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일 날 있었던 당대표 선거. 잼잼파파가 직고봉으로 있었던 박찬대를 그렇게 밀었지만 압도적으로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정청래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명심보다는 어심, 김어준이 마음이 더 셌다라고 얘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걱정되는지 그 취임할 때 축하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원팀이 데이.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정청래도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정청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금 그 내란 특검법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 이른바 그 검찰 삭제법, 지들 말로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하는데 이재명이 그것 좀 속도 조절하라, 뭐 공론화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 뭐 그 전광석화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굿캅 배드캅. 내가 악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착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뒤통수 때리는 거죠.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뭐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힘을 같아요. 못 써요. 가운데서 빌빌거려. 처음에는 뭐 했다가 의원총회 가가지고 했다가 그 문 닫고 나오면서 쉽게 말하면 저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하니까 빌라도가 앞만 봐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를 못 찾겠다. 하지만 어쨌든 니들이 알아서 하라 나오면서 나는 모른다 하면서 나와서 손 씻어버렸잖아요. 정청래가 정성호가 딱 그 짝이더라고. 앞에 가지고 했다가 욕 더럽게 민경배한테 더럽게 먹고 나오면서 그거는 이거의 키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손 씻고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민주당의 분열이 시작됐다.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쓰는 술법이 술수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야, 요거 어떻게 하지? 요거 어떡하지? 하다가 딱 생각해내는 게 미국 갔다가 이제 한국 오면서 야, 장동혁한테 전화해. 여야 영수회담.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쪽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대1 그 여야 영수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으로서는 장동혁 의원을 이용을 해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그런 전략, 한마디로 직거래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현안을 전달하고 또 본인의 어떤 몸값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결국 정청래는 세게 밀어붙이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뒤통수를 갈겼다가 미국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지금 여야 영수회담 하면서 이재명이 이제 정청래 빡 친 거죠. 이런 구도를 보시면은 적어도 저는 이런 식의 지금 현재 구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설명 아주 좋다고 이런 반응입니다. 이제 알았니껴. 자, 우리 오늘 이 정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영 TV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최진영 TV. 저희가 100일 만에 10만을 일단 만들었는데요. 10만 했던 날이 공교롭게도 6월 3일 지난 대선 선거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달, 3달 남짓 돼 가는데 뭐 이제 한 12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입 이영풍 기자님의 그 YP 저널을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이 우리 이영풍 기자님 봐주시고 저도 더 또 같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수세에서 공세로 또 전체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진영 TV도 보면은 지난 7월, 8월보다는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늘고 전체적인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아마 지금 이영풍 기자님 TV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힘내서 봐주시고 이영풍 TV 지금 32만? 예, 32만. 네, 근데 40만 될 때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많이 봐주십시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김근혁 보좌관 모시고 지금 뭐 매일 어제 뭐 그제에서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푸틴 그리고 시진핑 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전성시대 그렇죠. 해외판인 것 같아요. 네. 국내판은 이제 조국 이재명, 뭐 정청래 네. 그런 까라인 것 같고. 김민석 빼면 서운합니다. 김민석.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진짜 전문적인 식견과 전망을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제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만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거대하게 진짜 대접받는 것 같아요. 이게 관점은 좀 다르고 그렇지만 이재명 트럼프 만났을 때 홀대 받은 거에 비하면 엄청난 환대긴 합니다. 중국이 그것까지 의도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합의문도 제대로 만들어 오지 못했고, 네.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이재명 대통령 휘하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수행원들이 다 앞에서 앉아서 이재명 그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는 그림이었거든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하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원래 공개적으로도 차렷자세였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증을 못하고. 네, 그런 수준의 여러 가지 뭐 홀대부터 시작해서 영빈관에 못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홀대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또 뭐 홀대를 받았는데 또 우리가 미국한테 제공해야 되는 것들은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균형적인 어떤 그런 회담을 치려고 왔는데 이거에 비해서 김정은이 받은 의전은 아주 상당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그 공항에 내렸을 때 마중 나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차관급도 아니었어요. 거의 과장급 의전 부국장 이 정도가 나왔잖아요. 대령이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쪽 그 기지의 대령과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그 미 국무부 의전 담당 부의장. 부의전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김정은 갔을 때는 왕이가 나왔어요. 왕이가 나왔고 중국 공산당 서열 5위가 나와가지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차에서 내릴 때. 아, 그렇죠. 기차 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그 조호대라고 해서 그 북경 안에 영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의 숙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김정은이 여긴 가지 않습니다. 여긴 좀 더 뒤에서 할 텐데. 네. 본인의 어떤 신변상의 이유 때문에 조호대에 가지 않지만 조호대의 가장 좋은 곳에 또 김정은의 숙소 위치를 마련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티난먼 성루에 올랐을 때도 항상 시진핑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연회장에 들어갈 때도 리셉션에 들어갈 때도 다 김정은이 항상 오른편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이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김정은에게 환대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라는 거죠. 미국 가서 뭐 저렇게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고 왔는데 뭐 없지 않느냐 대접이. 하지만 나는 김정은한테 이렇게 잘해준다. 선택을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고요. 이게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김정은이 어느 정도 외교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중러와 천안문 막루의 오름으로써 김정은이 가지는 건 앞으로의 북미 협상이 있을 때 네. 레버리지로 이용하곤 대북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본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이 단둘이 마주 앉아서 뭔가 핵이라든가 혹은 북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미국에게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다릴 시간이 있거든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본인들한테 족쇄가 취해져 있는 대북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면 경제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 인권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북한을 삼중고로 압박을 하면은 김정은 정권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위기는 커져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과 단둘이 마주 앉으면 본인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한테 지속적으로 SOS를 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러시아가 해줬는데 이제는 러우 전쟁이 끝나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 바라보는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북한의 어떤 쓰임새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그걸 알죠. 이거 전쟁 끝나면 나 버려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황급하게 중국 쪽으로 다시 어떤 무게추를 옮겨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북한이 필요했습니다. 중국도 이재명 정부에 잔뜩 기대를 했다가 친중으로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다가 본의 아니게 그쪽 방향이 아니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한국 대신 북한을 내 쪽으로 땡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사실 이재명 친중이잖아요. 누가 봐도 친중이죠. 친중인데 네. 지금 미국 가서 본인이 친중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다 탈탈 털린 거잖아요. 네네. 6,500억 달러. 네. 무기까지 산다고 하면 6,500억 달러인데 사실상 받은 건 뭐냐 합의서도 아니고 오찬 메뉴판에 사인 받아 왔는데 모자에도 좀 이렇게 모자에도 받았죠. 받았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기프트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받아왔는데
여튼 저는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미 안미 경중 네네.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네. 이거죠.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말을 우리처럼 평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가벼운 입이 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가면 또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또 퍼줘야 되잖아요. 일단 중국을 조만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중국이 지금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올해 안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일이 있을까? 물론 지금 우리가 10월에 에이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10월에 또 다른 행사가 북한에서 열립니다.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 10월 10일은 북한 입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중국이 기념하고 있는 게 전승절 기념 80주년이잖아요. 그 정도 크기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주년 행사에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어디로 갈까요? 10월 달에 북한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펙에 가는 것보다는 북한을 방문을 해서 뭔가 김정은과의 어떤 여러 가지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장사예요. 근데 에이펙에 오는 건 오히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손해입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 그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갔어요, 전승절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야 너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가? 이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뭐 친미 행보를 가져가는 건 저는 뭐 우리가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을 좀 조심했어야죠. 그렇죠.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안미 경중을 안 하겠다. 그렇죠. 이걸 좀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CSIS에 갔을 때는 북한은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팩트예요. 네. 안미 경중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팩트고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도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이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아니 집권하자마자 우리한테 뭐 잘해줄 것처럼 뭐 대북 확성기도 없애주고 막 이러면서 꼬리를 치더니 갑자기 우리를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공격을 해? 여기에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졌다. 그 입 때문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입 때문에 우리가 친중세하고 제명세를 엄청 내면서 그렇죠. 6,500억 달러를 뱉어놓고 왔는데 네. 결국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트럼프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본인은 나는 페이스메이커고 당신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청과 아부를 계속 반복하고 왔는데 문제는 여하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유화책을 하더라도 가장 북한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명분 이런 게 굉장히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존심 가지고 이렇게 해왔고 그렇죠. 그게 일정 부분에 이제 벼랑끈 전술의 하나의 어떤 살라미 전술의 한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제가 북한 사람이라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긁혔죠. 그렇죠.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온 건 유일하게 이 CSIS 그 연찬회장에 갔을 때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해당 발언이었습니다. 김여정이 화가 나가지고 정치적 미수가 정치적 거렁뱅이 뭐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가난하다라는 거에 아주 심하게 긁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팩트는 맞는데 네. 가난한 사람한테 너 가난하지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뭐 좀 잘해보겠다고 우리는 물론 반대하지만 잘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죠. 군에서 하고 있던 자유의 소리 방송도 중단했죠. 네. 북한 인권단체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 다 끊었죠. 북한 인권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되었던 49억의 예산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북한 인권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 북한 인권 관련된 부서들도 다 줄이고 있어요. 지금 통일부에서.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예요? 북한과 어떻게든 뭐 좀 해보겠다라는 본인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의 말 한마디로 제로가 돼버렸어요. 앞에 이만큼의 뭔가를 해놔서 이제는 결실만 맺으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제명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 한마디로 지금 천냥빚도 살 수 있고 친구도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천냥빚을 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결국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쪽 입장은 뭐냐면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게 역으로 본다면 원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중 계속 얘기하다가 네. 대만의 실시에 중국의 실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미국 가가지고 땡큐 하고서 네. 일본 가서 아리가또 하고 또 중국 가면 또 뭐라고 할지 그럼 그만큼 상대의 입장에서는 뭐지? 그쵸. 이게 양다리 작전이란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바람이가 너무 찢어질 수밖에 보이잖아요. 없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보이잖아. 네. 아, 저 사람이 날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네. 누구보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천안문 막루에 이렇게 새 시진핑, 푸틴 그리고 김정은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왜냐? 내가 핵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생각하는 이른바 피스메이커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이 심지어 에이펙에 안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또 올 가능성이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정은은 올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면 전 트럼프가 온다면 김정은과 뭐 판문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원산 갈마지고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쪽으로 초대할 마음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김정은은 푸틴과 시진핑 만나가지고 천안만 막내 올라서 나 핵 보유국이다. 네. 핵 가진 나라다. 이렇게 신이 났는데 네. 아니 만나가지고 핵 없애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만남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지금 김정은을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김정은의 몸값만 올려줄 뿐입니다. 그럼 김정은 보십시오. 중국도 만났죠. 푸틴도 자주 만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독재국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려서 가난하고 사나운 보잘것없는 이 독재국가의 이 독재자가 국제적으로 너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세 나라를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게 되면 제대로 된 협상이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사용하는 협상 전략이 이거 아닙니까?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고 도망갈 것이 없게 몰아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실제 그 값을 영수증을 내미는 게 그 전략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정은은 너무나 몸값이 올라가고 뒤에 뭐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이제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이 여러 가지 뭐 브로맨스가 언제까지 갈지 지켜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삼각 브로맨스는 공고하진 못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생긴 이 국제 정세 때문에 만들어진 급조된 만남이거든요. 사실은 김정은 초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실언을 하고 오는 바람에 김정은의 방중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그의 방중이 예측이 됐다고 하면 그 베이징에 있는 미 대사관이 예. 리노베이션을 최근에 빡세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예전부터 했겠죠, 그렇죠? 그 북한 대사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렇죠. 뭐 이건 굉장히 내밀한 얘기인데 네. 북한 유학생들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북한 유학생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소통이 되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몰랐대요. 오는 걸 아예 몰랐다. 그 말 사실 저도 2010년에 김정은이 중국에 왔을 때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한 2개월 전부터 알려줍니다. 유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그래야 조직 생활을 굉장히 잘 해놓고 맞을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이틀 전에 온다, 이틀 뒤에 온다 이러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상 몰랐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도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삼각관계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또 북러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해서 그 6년 동안 쌓였던 앙금이 한 번에 날아가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중국과 북한 사이 해결해야 되는
중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의 어떤 비자 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 뭐 만나는 거 좋다. 근데 언제까지 가나 보자. 내가 각계격파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6.25 때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른바 친중파라는 사람이 숙청되기도 하고 예. 그런 일련의 상황도 있고 가까이 본다면 네. 이른바 그 장성택 같은 경우도 친중적인 그렇죠. 친중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우리가 겉보기 등급에서는 뭐 지금 뭐 천안 네. 막루에도 있지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는가? 영토적 야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른바 친중파들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건가요? 그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중국에게 선택을 받았던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처음 중국을 갔던 게 2010년이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 김정일이 데리고 갔잖아요. 몰래 비공식적으로.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데리고 갔죠. 저희는 알았습니다. 왔다는 걸. 그때 2008년에 김정일이 한 8월쯤에 심근경색으로 뇌졸중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한 2개월 정도를 코마 상태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갑작스럽게 김정은에 대한 후계 구도가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은 공개가 된 게. 그러면서 이제 김정일은 알았을 거예요. 이제 10년쯤에는 자신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야 부랴부랴 김정은을 데리고 중국을 가거든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중국은 아예 처음부터 김정남을 원했었어요. 김정남이 그때 마카오와 홍콩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 내 공산당 간부들과 교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장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것도 서자 아니에요. 이게 김정일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후궁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반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요.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이는 네. 김일성으로부터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숨어 지냈고 원산에 가서 지냈고 그래서 별명이 원산댁이에요. 평양에서 못 지냈거든요. 원산댁. 그리고 고용이는 심지어 너무 숨겨 지내다 보니까 2004년에 심장병으로 죽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쓸쓸하게 혼자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격분한 고용이의 동생 고용숙이 고용이가 죽자마자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리거든요. 김정일에 대한 또 격분함을 느끼면서 김정은은 탈북자의 가족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야 김정은은 좀 별로다. 김정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정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중국에선. 네. 근데 김정은은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었는데 2013년에 장성택이 8월에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장성택한테 국가 원수급의 의전을 해줘요. 네. 국가 원수급 보여줬네. 예, 의전을 하면서 그때 오고 갔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장성택이 적절한 때가 오면 김정남으로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인 사람이 그 얘기를 김정은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뭐 네. 7위가 누구한테 줬다 그렇게. 네, 왜냐하면 얘기가 그 나오니까. 7위가 나중에 비밀 유포 혐의로 중국 공산당에서 처형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은 내가 집권할 때부터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집권 후에도 나를 위협했고 그래서 장성택도 쳐내고 김정남도 쳐내고 친중파들을 다 쳐냈거든요. 그럼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북중 관계가 정말 안 좋았는데 이 시기 동안 김정은이 뭘 하냐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북한 엘리트들의 돈줄을 끊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엘리트들 사이의 어떤 그 교류 목요일과 일요일마다 베이징과 평양을 오고 가는 국제열차가 있거든요. 이 국제열차 중에 여객을 운송하는 열차는 한 4개 차량 정도고 나머지 8개 차량은 밀수품이 오고 가는 차량이에요. 이게 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한테 들어가는 밀수품이거든요. 막 고급 원단, 시작해서 뭐 고급 생선 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김정은이 끊어버려요. 이걸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의 반발이 엄청났던 거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들이 힘이 빠졌고 친러시아 성향,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는 신진 엘리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대체를 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됐다. 이제는 균형을 맞췄으니 다시 중국과 내가 뭘 해도 좀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내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김정은 사이는 우리 국민들 뭐 이게 북중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쟤네 혈맹 아니냐? 혈맹 아니에요. 김정은과 시진핑은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 네네. 폼페이오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요. 중국이 2015년, 2016년부터 전국에 있는 전구들, 그러니까 이게 북부 전구, 남부 전구, 중부 전구, 동부 전구, 서부 전구 5개의 전구가 있거든요. 전구라 중국은. 하면 전쟁을 하는 어떤 구역이라고 그렇죠. 보는 건가요? 이 전구마다 이제 집단군 내지는 이제 그 전구를 담당하는 엄청나게 큰 단위의 군대들을 배치합니다. 이 전구 사령관을 배치를 하는데 북부 전구가 랴오닝성 여기 동북 삼성 일대를 관할하는 곳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그쪽에는 중국의 안보 위협이 없습니다. 북한과 혈맹이니까 북한이 그쪽으로 쳐들어올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부 전구의 전력이 가장 약해야죠. 오히려 남부 전구, 남중국해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긴장 상태가 있으니까 남부 전국을 강화하든가 네. 서부 전구, 위구르 자치구 쪽에 서부 전구를 강화해야 되는데 중국이 2016년부터 북부 전구를 강화합니다. 북부 전구 사령관을 교체를 하고 북부 전구를 다 기계화 보병으로 바꿉니다. 최신형 장갑차, 최신형 전차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만일에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빠르게 내려와서 북한 정권을 차지하고 친중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에 기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군 전력의 80%는 지금 어디 있냐? 38선에 있습니다. 북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중국이 한 4,000대의 탱크를 밀고 내려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당할 도리가 없거든요. 신의즈로부터 평양까지는 또 도로가 또 뻥 뚫려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 삼국지가 아니라 삼국시대에 생각하시면 북부가 뚫리면 평양성까지는 바로 뚫리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때도 그랬어요. 뭐 요동성 뚫리면 다 뚫립니다. 그냥 그만큼 안시성, 요동성. 신의즈부터 평양까지는 평원지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북부 전구의 존재가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보면 그 이른바 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좀 깊이 있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핵 관련해서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안 쓰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안 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했고 예. 공식적인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잖아요. 이게 네. 국제사회 IAEA로부터 어떤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네. 그런 지위를 받는. 근데 그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상 한국어로 뭐 번역을 한다면 핵 보유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적당히 선에서 동결을 하고 네. 감축을 하고 비핵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핵을 인정하는 상황, 이게 가장 어정쩡하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투발 수단만 안 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핵은 개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핵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북중러 3국, 북중러 있고 한미일 이 전선이 뚜렷해진다고 본다면 네네. 이 핵 문제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제가 기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비핵화는 이제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이제는 실현 불가능한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목표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자들이 계세요. 오랫동안 비핵화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알아요. 북한의 비완전한 어떤 핵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논하는 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 평화상이 목표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이전에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나중에 바뀐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뭐 미국이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압박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놓는다라는 것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일이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어렵다면 또 다른 비핵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결국은 비핵화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한국도 대등한 핵 능력으로 우리를 괴멸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핵무기 사용에 주저하게 되거든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가 결국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이 없지만 네.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네. 어떻게 본다면 억지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억지력이란 건 아무리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미국이 오케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핵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하거나 네. 근데 이건 힘들으니까 일본처럼 핵 잠재력 확보라고 해서 플루토늄 관련해 가지고 사용 후 핵 원료 연료를 재처리하는 권한 그리고 플루토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 이건데 이번에 좀 진전이 있었나요? 사실상 이번에 뭐 어떠한 논의도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핵 자산들이 상시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워싱턴 어그리먼트, 워싱턴 합의였단 말입니다. 네. 이건 윤석열 정부가 해낸 엄청난 업적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합의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느냐? 매우 절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풍전등화의 신세니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을 계속 흘린 겁니다. 미국 쪽에. 미국을 압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핵 개발의 여지를 약간 흘리기도 했죠. 그렇죠. 이게 전략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여권에 유력 정치인들이 핵 개발 얘기를 했었고 대선 때도 핵 개발 그렇죠. 이슈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정계를 자극하면서 이러다가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동맹국인 한국을 안심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생기면서 나온 게 워싱턴 합의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 수준에서 저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주한미군의 어떤 핵 전술핵이라도 보유하게끔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상을 벌일 때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핵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저렇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중국의 위협, 중국의 부상 앞에서는 초월적인 법안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네. 저는 왜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북한에 14번 17번 가지 못해서 안달나온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리고 안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채 타협도 없이 정말 단 1g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이 3개국이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를 공식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시진핑하고 푸틴이 막루를 오르면서 얘기한 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진지한 얘기를 했을까? 야, 우리 미국 관련해 가지고 우리 힘 합쳐 가지고 제대로 싸우자. 이런 얘기를 뭐 딴 데서는 했겠죠. 그렇지만 막상 막루에 오를 때 김정은 올라가면서 허허거리고 두 명은 그런데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영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죠. 내가 저 인간들을 도대체 몇 년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푸틴이 언제 여러분 집권을 했냐면요, 2000년에 집권을 했어요. 25년째. 네. 근데 사실 실제 따지면 26년째입니다. 왜냐하면 99년에 대통령 직무대행을 받아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옐친이었는데 옐친이 체첸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엄청난 정치적 실각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총리였던 푸틴한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99년부터 푸틴이 권한대행하고 2000년에 정식 선거를 치러서 그때부터 지금 26년 동안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물러났었죠. 맞아요. 메드베데프당. 하지만 실질적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때도. 그 잠시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잠시 총리로 넘어갔던 거예요. 잠시 그냥. 아, 네.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26년째. 시진핑은 2012년부터 지금 13년째. 김정은도 13년째. 전 세계 안보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세 나라의 독재자들이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이 결국 영생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독재자는 지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네. 한 번 권력을 쥔 자들은 독재를 통해서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은 죽을 때까지 정말 벽에 뭐 할 때까지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민주당 일각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뭐 연임 얘기 막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을 뭐 정당 해산시키고 민주당이 일당 독재 일본식의 자민당 체제로 가서 민주당이 뭐 20년 30년 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민주화 운동 때 독재는 뭐 예전에 그 뭐 민정당 계열이 했던 것좀 얘기하고 본인들은 민주화 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화 투사라고 지금 본인들을 스스로 포장하는 이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독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독재자고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조국혁신당 조국 같은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독재자의 기질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1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의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섬뜩했던 것은 독재자에게 권력을 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식 공안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특검을 넘어서 이제 특별 재판부를 통해서 결국은 북한의 그 뭐랄까요? 최고인민재판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 재판. 네. 여론 재판을 넘어서 뭐라고 하죠? 북한식 여론 재판 말고 또 공개 뭐 심판 뭐.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런 북한과 중국에 진짜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재명이라는 사람 친중적인 요소를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 여론 재판 그리고 공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그 김경엽 보좌관님 모시고서 김정은과 그다음에 김정은과 시진핑 그리고 푸틴이 천안루 막루에 올랐다. 이게 사실상의 이제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어떤 대척점이 보여지는 극명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말했던 이른바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만들고 본인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제가 뭐 저와 이제 김균혁 보좌관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확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근혁 보좌관님 모시고 더 깊이 있는 얘기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